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우은, 신유정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힘 받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지수는 지지부진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보합권까지 올려냈고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생각보다 강합니다.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오늘 시장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증시에 좀 영향을 주는 일정이 하나 개최가 됐죠. 이 3국 간, 한중일 3국 간의 정상회담이 오늘 오전 개최가 되었는데 이 3국 간의 경제 협력 그리고 논의를 하는 이야기가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섹터가 좀 수혜를 받게 될지 움직이게 될지 그 부분이 관건인데 오늘 시장 안에서는 엔터주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SM을 필두로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떠한 흐름인지 이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 금요일부터 중국해양 관련주가 꽤나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오늘 시장 여기에 더불어서 운송업종, 특히나 해운주가 강력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된 이슈부터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24일 기준으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2,600선을 넘겼습니다. 팬데믹 당시에 5,000선을 넘겼던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는 지난해에는 1,000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요, 1,000선부터 무려 2,60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상하이 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라는 것은 상하이 이 수출 컨테이너 운송 시장의 15개 항로의 스팟 운임을 반영한 운임지수인데요. 상해부터 출발을 해서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가는 전체 항로를 사실상 알 수 있는 가격 지수이기도 합니다. 이번 이 상하이 운임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무려 171%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동아시아부터 미국으로 가는 컨테이너 운임 이 전체 가격은요, 30% 이상 급등 흐름을 나타낸 상황인데 1FU, 그러니까 40 컨테이너의 단기 운임은 5,73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4,170달러였는데 한 달 전과 비교를 해보면은 가격 자체가 거의 40% 가깝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CNBC 측에서는 화주 계약 운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달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전쟁 이슈는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크게 항로가 막힌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계속해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상 그 이유는 파나마 운하에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바로 만나보시죠. 파나마 운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기에는 운하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파나마 운하는 산입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이기도 한데요. 이 파나마 운하는 평탄한 운하를 파기 힘든 지역입니다. 간문식 운하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계단식으로 운하를 통과하게 됩니다. 여기 계단에 가장 첫 번째로 물을 넣으면은 그 2번으로 올라갑니다. 2번에서 다시 한번 물을 올려주면 3번으로 가는 건데 말 그대로 배가 산을 오르는 것이 이 파나마 운하입니다. 여기에 호수에서 물을 끌어와서요, 이 물을 다시 한번 바다로 버리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 호수에 물은 어디서부터 오게 될까요? 바로 비가 오면은 그 호수 안에 물이 고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록적인 간무로 인해서 하루 선박의 통과량이 60% 이상 줄어든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기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파나마 운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러한 장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미국으로 향하는 운임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로 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아프리카 쪽을 계속해서 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 운임은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동부로 가는 노선이 원래 태평양을 건너서 파나마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임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도 함께 만나보시죠. 바로 중국의 황금 연휴인데요. 보시다시피 5월 1일부터 5일까지 노동절 황금 연휴가 중국에서 있었고요. 또 6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8, 9, 10일이 중국의 대표적인 황금 연휴라고 합니다. 2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여름 휴가철의 소비로 인해서 해운 물동량이 원래 늘어나게 되는데 노동절의 황금 연휴 전후로 인해서 소비가 폭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보통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동절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나오는 이러한 물량들을 미리 받아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폭발했던 겁니다. 공장도 문을 닫아서 주문 수주량은 이전보다 더 늘어났고 운임이 당분간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희망봉을 우회하느라 운항 전체 거리가 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해운주에게는 굉장히 호재성 이슈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요. 사실상 수출 기업에게
기업에게는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기업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장기적인 계약을 하는 대기업에게는 괜찮겠지만은 장기 계약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사실상 직격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주들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지를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HMM 쪽은 계속해서 투자 의견 상향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만나보실까요? HMM 수혜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하이 운임지수가 함께 올라가면서 HMM이 벌어들일 영업이익은 이전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 입모아서 HMM의 영업이익을 상향한 것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대비 주가는 저평가 수준이다라면서 일단 전체 글로벌 피어 기업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HMM의 주가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거의 6% 가까운 상승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5월부터 계약 운임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적용 운임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23% 이상 증가하면서 1,661달러 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운임과 관련된 이슈는 시장에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오늘 다음 시그널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엔터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그 안에서 또 가장 두각되는 게 SM이 아닐까 싶은데요. SM 오늘 시장 안에서 10%대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고 사실 이러한 상승세는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장 마감 직전에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몰리기도 하면서 금요일 시장 안에서도 역시나 10%대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그 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가총액이 1조 원대에서 2조 원대로 늘어났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승세의 기반은 중국과의 관계, 그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지금 한중일 3개국이 이 정상회담을 위해서 지금 방한을 한 상황 속에서 어제 이 중국 총리와 회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회담 안에서 이 한중 정상회의 이후에 FTA 2단계 협상에 대한 논의를 8년 만에 다시 재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단순히 상품 교역 그 부분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법률 부분에서 조금 더 교류를 확대하겠다라는 논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불거진 게 이제 한한령이 해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인데요. 이 한한령은 지난 사드 배치 이후에 좀 내려지면서 이 K-팝 스타들이 중국에서 활동을 하거나 뭐 공연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불어 올려준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내 인디 브랜드가 중국 본토에서 상해에서 공연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제 정말 우리나라 스타들이 중국 시장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오늘 엔터주 금요일부터 좀 전반적인 상승세 불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중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엔터주 흐름이 좋은데 사실 일각에서는 엔터주 중국이 없이도 상승할 것이다라는 흐름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투자증권에서 중국 없이도 하반기 반등이 가능하다라면서 지금 시장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을 위해서 하반기 엔터주를 좀 3가지 키워드로 잡고 있습니다. K-팝 팬덤이 워낙 단단한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향 잠재력이 여전히 좀 뛰어나다, 풍부하다라고 보이고 있고 그리고 물론 이 엔터사에서는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아주 중요한 요인인 만큼 하반기에 좀 빽빽하게 잡혀있는 컴백 일정이 긍정적으로 하반기 시장을 움직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신인 아티스트들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이제 데뷔 예정인 아티스트들이 어떤 활약을 하게 될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을 이 엔터사의 바닥이다라고 확인하는 부분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좀 긍정적이다라는 시각이 많은데 또 어떤 요인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까요? 우선적으로 지금 이 엔터사의 수익성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저연차 아티스트들이 팬미팅을 개최한다라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공연을 열기에는 좀 부족한 역량의 저연차 아티스트들이 팬미팅을 개최함으로써 수익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도 이 K-팝 스타들의 콘서트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졌는데 최근에 콘서트 티켓값도 좀 오르면서 이 시장이 수익성 증대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팬미팅과 콘서트 같은 이 행사가 개최된 이후에는 MD 구매가 좀 자연스럽게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면서
되면서 수익성이 좀 올라가고 이에 따라서 매출이나 이 영업이익단에 좀 기대를 할 만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시장 안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미국과 일본인데요. 미국은 여전히 좀 성장할 요인이 풍부한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다라고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JYP와 하이비에스는 이 미국 현지 걸그룹을 하반기에 데뷔시킬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 일본 시장 안에서 최근에 K-팝 스타들의 인기가 여전합니다. 그러면서 일본향 앨범이 더 좀 성장하지 않을까,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이에 더불어서 이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것이 팬덤 플랫폼인데요. 이 디어유 버블이나 위버스와 같은 플랫폼도 해외 진출을 좀 활발히 하게 되면서 이 글로벌 진출에 대한 수익성까지 함께 높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하반기 정말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지금의 상승세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가격이 저렴한 업종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감 전략 파이널샷과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파이널샷 출발합니다. 네,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대장이 소외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전장부터 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양전했죠. 이제 빨간불을 켜고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전까지는 이제 마이너스 때였다라고 하면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좀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결국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양상이라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를 제외하면은 반도체 업종이 강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재차 경신하면서 빅테크라든지 반도체 업종을 동반 상승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5월 기대 인플레 확정치 같은 경우에도 잠정치를 하회하면서 금리가 소폭 하락되는 주식시장에 대한 그 압력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양상들도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결국엔 외국인들이 움직임 방향성도 중요한데 외국인들이 선물 순매수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시총 상위 삼성전자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시총 상위에 있는 대형주들 위주로 이제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코스피 비교를 했을 때 거래소죠. 코스피가 조금 더 이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것이 특징일 수가 있고요. 결국에 이제 이런 시장 상승의 배경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업종별로 이제 호재가 나왔을 때 그 호재에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키워드로 잡아보면 원전, 신재생, 전력, 반도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소형 모듈 원전이죠. SMR 수주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띠게 되었고요. 뭐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도 상하이 운임지수가 이제 2,700포인트를 돌파하고 연내 신고가를 이제 경신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뭐 신재생 같은 경우에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미중 무역 갈등의 반사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 전력 같은 경우에도 AI와 관련되어 있는 미국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 때문에 강세를 띈다는 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도 설명드렸듯이 엔비디아와 동반 상승한다는 점,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시장이 바로 반응하고 대응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런 호재들을 놓치지 말고 따라가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오후장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다양한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두산입니다. 네, 두산 같은 경우 아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자회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미국의 소형 모듈 원전 SMR 프로젝트에 설비를 납품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산이라는 것은 지주회사 격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밑에 자회사들이 있을 거고 그 밑에 자회사들의 활동에 따라서 두산의 가치가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하는 건데 최근에 하고 있는 핵심 계열사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수소 연료 전지 관련해서 이제 두산 퓨어셀도 자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전력 수요가 급등하는 데 비해서 공급이 따라주지 못한다는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발맞추어서 최근 수소 연료 전지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시장의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 중에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 대안으로서 수소 연료 전지, 그래서 두산 퓨얼셀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도 플러스 요인이 될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증설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두산 그룹 내에서 이제 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비즈니스 그룹 같은 경우가 사업 가치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굉장히 좋은 모멘텀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오늘 시세가 나왔다는 차원에서 두산 같은 경우 원포인트 공략주로 오늘 소개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5월 27일 월요일 시작 오후 2시 1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양시장 지금 지수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0.5% 상승하며 2,700선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2,700선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합니다. 코스닥은 강보합 0.13% 상승하며 84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시장의 수급 동향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가 덜어내고 있는데요. 이 개인 투자자 오늘 장 초반에 매물을 좀 담아내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매도세로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2거래일째 매물 출회가 확인이 됩니다. 기관 투자자 2,531억 원의 순매수세 확인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떠할까요? 코스닥 시장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해서 좀 매물을 담아냈다 덜어냈다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시점 기준으로는 105억 원의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482억 원의 매물을 담아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 시간 기점으로는 이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모두 매물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적인 특징이 또 우리 시장을 어떻게 꾸려나가게 될지 지금 전문가님들의 수급 한마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어떠한 수급적인 특징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루 팀장님 그리고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월요일 시장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지금 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희비가 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시장 안에서도 표정을 좀 달리 하고 있어서 참 같은 섹터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께서 쉽지 않지만 참 어렵지만 해야 되는 거 옥석 가리기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시장? 네, 참 그렇습니다. 네. 삼성전자 대 SK하이닉스 관련 이야기는
뭐 제가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해 주셨죠. 저 같은 경우도 참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떤 싸웠을 때 나라끼리 싸우는 것은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내에서 싸우는 건 전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내에서 싸우면 더욱더 기술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수혜주가 많이 나올 것이고 우린 그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쉽게도 삼성전자가 뭐 쥐지를 쳤다라고 보는 분도 계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거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분들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 H밴 관련해서 기술력 격차가 약 6개월 정도 난다고 합니다. 근데 6개월이 우리가 되게 크지 않은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뺏길 수도 혹은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지킬 수도 있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더라도 삼성전자의 저력을 저는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들은 특징이 그겁니다. 실적이 나오는 섹터들입니다. 실적이 아예 안 나오는 섹터들은 강세를 보이지 않아요. 물론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기기 이런 종목들 실적이 나오고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쉬고 있는 부분. 그의 와중 속에서 게임이나 엔터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있고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특징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반등이 크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 중에서 초전도체나 뭐 이쪽은 실적이 안 나오는데 강세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 중에서 대부분이 다 실적이 나옵니다. 뭐 원전이라든가 ESS라든가 전력설비라든가 완성차라든가 건설기계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는 섹터들은 반등이 안 나오고 있는 장세니까 내가 매매를 할 때는 반드시 실적 반영 여부랑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종목을 고르는데 잘 가는 섹터를 고르는 데는 여전히 좀 실적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은 섹터들이 잘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잘 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은 지금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청천이 등락을 좀 거듭을 하고 있지만 네.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좀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골드만삭스가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하를 7월에서 9월로 늦춘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9월 이전까지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 심리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 모멘텀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9월에 발표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향후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소한 8월 정도까지는 일정 부분 좀 등락을 거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 호실적으로 인해서 이 반도체나 이제 AI 관련주들의 등락은 계속적으로 좀 강세를 나타낼 수도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하락도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상승도 제한적이고 하락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슈에 따른 개별주 종목들이 좀 짧게 좀 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거기다가 좀 실적이 좋은 일부 섹터들만 좀 상승력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 이제 이 반도체 쪽을 좀 팔고 보니까 이제 자동차나 조선이나 음식료 이제 이런 업종에 좀 자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좀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투입이 되고 또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한 쪽에 좀 관심을 갖고 투자하신다면 시장 변동성이 크지 않더라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역시 또 실적이 이렇게 우리 시장을 뒷받침해준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뭐 금리 인하 이슈로 시장의 등락을 계속 거듭할 가능성은 있지만 뭐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이 반도체 시장 안에서도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받쳐주고 개별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흐름 저희와 함께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최윤 앵커와 함께 지금 기관과 외국인 수급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떠한 기업을 사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향 쪽으로 조금 더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한미반도체도 역시 다 마찬가지로 현재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기아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한화솔루션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우선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주는 매수하고 있습니다만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삼성전자가
가장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LS 일렉트릭,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이버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거나 혹은 악재가 있거나 이 두 종류로 함께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SK 이터닉스입니다.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로는 삼성 SDI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요, 에코프로 BM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좀 메리트가 있다라는 투자 의견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엔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엔터주 담고 있는데 YG 엔터테인먼트 현재 담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테크윈,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HP, SP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삼천당 제약을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재룡전기, 세 번째로는 LS 머트리얼즈, 네 번째로는 신성 델타테크, 그리고 위메이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현재 어떻게 사고 있을까요? 함께 코스피 쪽의 흐름부터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은요, 원자력 관련주 계속해서 매수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미반도체인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함께 들어오는 기업입니다. 세 번째로는 HL만도, 네 번째로는 하이브,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카카오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를 오늘 시장에서 좀 큰 폭으로 저가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SK 하이닉스 오히려 매도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고, 두 번째로는 LG화학, 세 번째로는 HD 현대마린솔루션,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한화오션, 그리고 삼성 SDI 오늘 코스피 안에서 다섯 번째로 가장 많이 덜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SM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CJ ENM, 세 번째로는 휴젤, 그리고 네 번째로는 BHI,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급등에도 불구하고 우량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ST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오테크닉스, 네 번째로는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ABL 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적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을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는 수급적 특징주 어떤 종목으로 보고 계실까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손여로 팀장님께서는 한전기술과 IM텍을, 그리고 박정식 대표님께서는 메가MD와 대한해운을 오늘 수급 특징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한전기술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오늘 원전주, 최근에도 그렇고 오늘도 흐름이 좋은데 특히나 이 종목은 5월 중에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좀 상당하네요. 네, 이러다가 제가 원전 전도사가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네. 5월 8일에 BHI 네. 소개를 드렸고, 맞습니다. 네. 5월 13일에 우리 기술을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또 원전주를 갖고 왔습니다. 이제 원전 관련했을 때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전주는 더 이상 좀 테마 섹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일단 뭐 당연히 한전기술은 원자력 수화력 발전소의 설계 및 플랜트 건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한국전력공사의 유일한 설계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전 설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체코랑 이제 웨스팅하우스랑 이제 입찰 붙은 다음에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 체코 원전은 우리나라 수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발 미국 SMR 소형 원전 수주 소식에 원전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꾸준하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기보다는 매수세를 넣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매매 관점으로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작년 3분기부터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매매를 잘한다고 한다면 이미 시세가 나온 종목을 공략을 해보셔도 되지만, 내가 매매에 자신 없다라고 한다면 그 뒤를 쫓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한전기술이 될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이 한전기술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분기 실적, 연간 실적 기준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자력이라고 쳤을 때 종목이 15개, 20개가 나오는데 반은 실적이 개선이 됐고 반은 실적이 여전히 적자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때 원전 관련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옥석을 구분하시는 건 반드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이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원전 확대, 이제 원전 히어로 부활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원전 수주전, 체코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까지,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 이제 우리의 최대 경쟁자인 웨스팅하우스가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 미국에서 소형 SMR까지 수가 나왔을 때
그런 수주를 받으면 설계를 누가 할까요?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플랜트 건설을 진행하고 있고 한국전력이 이제 배전반을 설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원자력에 대한 설계를 당연히 한전 기술에 맡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일봉상 플러스 4.8%밖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라도 원전 관련 종목들 어느 종목을 봐야 될까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온다면 한전 기술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팀장님께서 5월 초부터 원전 관련주 좀 체크를 해주시기도 했고 우리 시장 안에서 원전 이슈가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이제 SMR 이슈도 그렇고 체코 원전 이슈가 좀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원전 관련주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 고민되신다면 역시나 또 실적 체크를 통해서 옥석 가리기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시장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점은 또 상당히 유의미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이 종목의 흐름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께서 가져와 주신 첫 번째 종목은 교육 관련주입니다. 사실 저희 이 시간에 교육 관련주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의대 정원 이슈인가요? 그래서 네.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미 이제 메가 MD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네. 것 같은데 네. 이미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요 이제 관련 이슈가 미리 이제 선반영되면서 시간 외로 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시간외로 좀 급등이 나왔지만 이제 주가가 쭉 다시 다 밀렸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이번 주에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의대 이제 증원이 이제 이루어진 대학들이 올해 수능 최대 변수인 의과대학 모집 요강을 30날 발표하겠다라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 관련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메가 MD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제 메가 MD는 대학생 및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종합교육 업체입니다. 또 이제 사업 부분에서 보면은 의치학과 교육 입문 검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대학 입시 전형의 시행을 통해서 모집 인원이 많아진다면 이 메가 MD가 또 수혜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일정 부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현재 이 차트를 좀 보시면은 오늘 지난번에 좀 상승이 좀 나왔다가 오늘 좀 시초가로 떠서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량상 그대로 무너지기에는 아직까지 좀 시세가 살아나 있는 격이기 때문에 2,500원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분할 매수 관점 한번 가져가 보시고 이 상태로 재차 상승이 나온다면 최소한 3,000원에서 많게는 한 3,400원 정도까지 단기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이슈에 따라서 한번 교육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메가 MD 의대 정원 이슈와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이 교육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확정에 대한 발표치가 이번 주 목요일에 나올 예정이니까 그 전까지는 이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인 YM텍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 전력 관련 이슈는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YM텍 외국인 유입세도 지난 목요일부터 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보통 테마라는 것은 네네.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그럼 그 뒤는 뭘까라는 아이디어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개념은 2차 전지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AI 데이터 센터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전력 설비 전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그러다 이제 ESS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에너지 저장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이 전력원을 신재생 에너지로 쓸 때는 ESS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화력 발전이라든가 어떤 이제 화석 연료를 태워서 만들 때는 그냥 저장만 한 다음에 전선을 보내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늘 이 전력을 만들고 싶을 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햇빛도 이제 아침에 쬐일 때, 그 다음에 풍력도 바람이 불 때 전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잘 보관했다가 보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를 돌릴 때 원전이나 화석 연료도 괜찮지만 태양광이나 해상 풍력 이런 것들을 좀 써야 된다는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는 ESS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전산업이라든가 서진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지만 ESS로서 예전에 2차 전지 관련 종목일 때
부각받았다가 서지 시스템이 강하게 상승한 다음에 그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는 YM텍이 부각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기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전기 자동차, 태양광 인버터 등에 적용되는 EV 릴레이라고 해가지고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를 보관했다가 보낼 때 이런 전류량을 컨트롤해주는 부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로 매출 비중이 95%인데 영업이익률과 기술력이 상당히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태양광이나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이 업황 자체가 밀릴 때는 실적 훼손이 있었어요. 하지만 YM텍 자체도 실적 훼손은 있었지만 흑자를 유지를 해주면서 그래도 이 기술력을 증명받았을 때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이구나 이런 아이디어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낙수효과가 아직 오지 않다 보니까 바닥을 다지고 있다가 최근 3거래일 정도 외국인이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보여줍니다. KB증권에서 꽤 옛날에 나온 리포트인데 기술력은 있어요. 영업이익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캐파 증설만 되고 수주만 들어오면 되는데 그 수주가 이제 막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실적이 굉장히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거래대금을 보면은 지금 기술적 위치가 굉장히 바닥권에 있죠. 바닥권에서 우상향을 한 지가 2주 정도, 이제 한 2주 정도 됐는데 거래대금이 실린 지는 3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1선과 61선을 돌파한 다음에 윗꼬리가 살짝 달려 있는데 수급동에 보면은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이 더더욱더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사이에서 분할 매수해 보신다면 안정적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력 부족에 따라서 ESS에 대한 수요가 기대가 되는 상황 속에서 YM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유입이 좀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러한 수급적인 특징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께서는 두 번째 종목으로 대한해운 가져와 주셨어요. 지난주에 또 유독 지난주 내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가 좀 체크가 됐는데 이 종목 수급적 특징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뭐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네. 되면서 일정 부분 좀 상승이 나온 후 옆으로 좀 이제 횡보 국면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볼 예정이고요. 일단 우리가 관심을 더욱더 이제 기울여야 될 그런 이유가 최근 해운사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H&M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 컨테이너 선단 중심이었다가 이제 벌크선 쪽으로도 사업을 좀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한해운은 이제 벌크선사이지만 이쪽에서도 수익성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일단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한 45% 1분기 실적이 그리고 매출액의 45% 그리고 영업이익이 211% 증가하면서 올해 호실적의 신호탄을 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수급이 좀 붙어가면서 약간 중기적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현재 2,700포인트를 찍으면서 특히 5월 달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발틱 운임 지수는 한 2,000포인트 넘게 찍었다가 지금 한 1,700 정도로 내려왔는데 그래도 높은 위치에 놓여져 있고 지금 운임 비용이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하다 보니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 한 2,150원에서 한 2,050원 정도 수준으로 분할 매수 관점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2,000이 종가상으로 이제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손절 관점. 이대로 다시 한번 시세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다면 한 2,800원 정도 부분까지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 실적을 체크해봐야 한다. 옥석 가리기 위해서 실적을 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이 종목 실적과 매출이 좀 상당히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급까지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흐름 어떻게 진행될지 정말 2,800원 좀 터치할 수 있을지 그 흐름도 함께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손유로 팀장님, 박정식 대표님과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들 함께 오늘 정리를 해보고 갈 텐데요. 오늘은 이데일리 디지털 콘텐츠부의 피용익 에디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시장에서 먼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이슈들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네, 이번 주는 미국에서 발표되는 4월 개인 소비 지출 PCE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까지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은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만큼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지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이 매파적, 그러니까 긴축을 선호하는 쪽으로 나오면서 증시는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죠. 미국은 3대 지수 가운데 나스닥 지수만 1% 조금 넘게 올랐고요.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2,7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2,700 위로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증시가 부진한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느냐 마느냐, 인하한다면 언제 몇 번 하느냐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발표되는 4월 PCE 가격 지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PCE는 연준이 통화 정책을 펼 때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4월 지표가 양호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보여준다면 뉴욕 증시는 다시 안도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PCE가 금요일 밤에 발표된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이번 주 증시가 끝나고 금요일 밤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난주와 같이 다소 부진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PCE가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지표이긴 하지만 주중에도 각종 소비 지표도 나오고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도 이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해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산업활동 동향이라든지 중요한 경제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 일정을 잘 체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까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FOMC였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아마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두 가지 이벤트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번 주에 PC 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제 지표는 사실상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오늘인 월요일부터 함께 좀 중요한 일정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떤 것들 주목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번 주 중에서 오늘이 가장 조용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이 메모리얼 데이, 우리로 치면 현충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 휴장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특별한 경제 일정이라든지 그런 이벤트는 없는 상태입니다. 중국에서는 4월 공업 기업 이익이 발표됐습니다. 기업들의 이익이 얼마나 늘었는지 줄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게 관심이 모아지는 지표였고요. 요즘 특히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가 다양한 경제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연간 5% 이게 중국 정부의 연간 성장률 목표치인데 네. 여기에 못 미치는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경제 지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중국향 관련 기업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 기업의 실적을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내일은 화요일에는 월요일 일단 뉴욕 증시 휴장이니 네. 화요일 이슈가 조금 더 좀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화요일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네, 화요일에는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도 많고요. 주요 인사들의 연설도 잇따를 예정입니다. 먼저 미국 S&P 코어 로지 케이스 실러가 발표하는 3월 주택가격 지수가 나옵니다. 집값과 임대료 등 주거비가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세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수치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앞서 나온 2월 수치는 전년 대비 6.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지난 2022년 11월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특히 20개 대도시 집값은 이보다 높은 7.3%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주택가격은 인플레이션의 주요 변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숫자가 나올지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화요일에는 또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5월 소비자 신뢰지수도 발표됩니다. 이건 소비 지출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데요. 4월에는 예상치를 밑돈 97로 떨어지면서 석 달 연속 하락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흐름을 이번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도 중요하지만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더 주목되는 건 다음 주면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네. FOMC가 6월 11일에 열리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전부터 연준 관계자들이 발언을 좀 자제하는 그런 기간이어서 이번 주에 무슨 말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연준 관계자들의 일정은 수시로 바뀌는데요.
어디 가서 어떤 발언을 하기로 했다가 또 일정이 바뀌기도 하고 예정에 없던 그런 일정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뉴스를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연준 공식 일정에 나와 있는 건 리사 쿡 연준 이사가 한 토론회에 참석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토론회 주제가 인공지능과 경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발언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준 공식 일정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그리고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가 일본에서 열리는 한 행사에 참석을 해서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로레타 메스터는 원래 올해 3차례 금리 인하 이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말을 바꿔서 3차례의 인하는 적절치 않다. 심지어 필요하면 추가 금리 인상도 해야 한다. 이런 매파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바 있습니다. 또 미셸 보우먼도 인플레이션의 추가 진전이 없으면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둘 다 매파적인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매파적인 인물이 또 긍정적인 발언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훈풍을 좀 불어다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그렇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사실 연준 인사들이 이렇게 발언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엔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수요일에는 어떠한 일정들 좀 대기가 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 화요일에 먼저 하면은 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제조업 지수를 발표하거든요. 네. 그리고 수요일에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이 또 제조업 지수를 내놓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이 총 12곳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2곳이 이번 주에 발표하는 거니까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어떤 모습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베이지북도 수요일에 발표가 되죠. 연방준비은행이 있는 12곳의 경제 상황을 종합한 그런 그 보고서입니다. 보통 FOMC가 열리기 2주 전에 나오기 때문에 연준의 경기 판단을 엿볼 수 있는 참고 자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6월 11일부터 12일에 FOMC가 열리거든요. 네. 원래 올해 초만 하더라도 6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거다. 그죠. 그런 전망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기대감은 거의 제로에 그죠. 가까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와 주요 발언들을 잘 체크하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쯤 될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수요일에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지난주에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전에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무 빨리 금리를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경계감을 드러낸 바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또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만약에 좀 강력한 발언이 나오면은 거기서 다시 한번 좀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한번 크게 좀 나타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목요일에는 또 중요한 경제 지표가 한 가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수정치가 발표됩니다. 앞서 지난달 말에 1분기 성장률 예비치가 나왔는데요. 그때는 1.6%로 나온 바 있습니다. 예상치가 2.5%였는데 훨씬 낮게 나온 거죠.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됐다.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도 있겠다. 이런 인식이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성장률이랑 같이 발표된 1분기 근원 PCE가 그게 문제였습니다. 이게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3.7% 상승한 걸로 나오면서 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목요일에 나오는 수정치가 앞서 나온 예비치 수치 그대로 유지됐을지 아니면 얼마나 수정될지 이거를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매주 나오는 고용지표도 예정이 돼 있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최근 2주 연속 감소했는데요. 그만큼 실업자가 줄었고 고용시장이 계속 뜨겁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추세가 만약 이어진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매주 나오는 지표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도 연준 관계자들의 연설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그리고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가 목요일에 발언을 합니다. 존 윌리엄스는 최근에 CPI가 둔화된 걸 긍정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아직은 통화 정책을 바꿀 만한 지표가 보이지 않는다. 더 큰 맥락을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신중하게 금리 인하에 나서야 된다는 그런 발언이었죠. 로건 역시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또 이번에 어떤 발언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목요일에 나오는 미국의 GDP 지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bad is good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또 나쁘게 나오면은 시장에서도 그렇죠. 실망을 할 수도 있으니까 GDP 지표를 잘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금요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금요일에는 4월 PC가 발표됩니다. 앞서 목요일에 나오는 근원 PC는 1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를 합친 통계에 대한 그 수정치거든요. 네. 당연히 금요일에 나오는 4월 숫자가 훨씬 시장의 영향력이 크겠죠. 그래서 이번 주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4월 근원 PC 가격 지수,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보다 0.2% 올랐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월 수치인 0.3% 상승에 비해서 상승률이 둔화됐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8% 올라서 전월치와 같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포함한 헤드라인 PC 가격 지수도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2.7%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대로 나온다면 0.5%였던 전월치보다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이어서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을 보면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둔화됐지만 아직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연준 위원들이 금리를 인하하려면 인플레이션 완화의 증거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4월 PC 가격 지수에 더욱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월 산업활동 동향과 5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됩니다. 광공업 생산은 3월 부진을 일부 만회한 소폭 반등이 예상되고 있고요. 5월 수출은 미국으로의 수출 호조와 조업 일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0% 내외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또 다음 달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도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5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그러니까 PMI, 이게 발표가 됩니다. 국내외 중요한 지표가 많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미국에서는 PC 지표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는 수출입 관련 지표가 나오는데 특히나 최근 들어서 미국향 수출이 사실 중국을 앞지른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피용익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국내 게임 시장 2분기에는 하반기에는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우선 어떠한 흐름이었는지 1분기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분기 게임 시장의 성적이 예상보다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죠. 특히나 이 전체 컨센서스를 확인을 해봤을 때 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기업들이 총 11개 기업으로 예상보다 더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펄어비스와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단이 좀 축소할 것이다라는 컨센서스도 있었는데 이러한 예상치를 뛰어넘고 상승하는 흐름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에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면서 영업이익을 좀 늘렸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 넷마블의 나 혼자 레벨업 같은 이러한 신작들이 예상보다 더 흥행을 하게 되면서 이 게임주의 흐름을 좀 전반적으로 좋게 흘러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이 PC나 콘솔 플랫폼의 신규 프로그램들이 이 해외 매출에서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이러면서 고환율 수혜 효과까지 함께 받게 되면서 게임주의 흐름 1분기에는 생각보다 더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음 표에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흐름이 5월을 기점으로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상승세가 2분기까지 이어질지 진짜로 하반기까지 흐름을 전반적으로 좋게 할지 그 부분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실적을 기반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게임주에 있는 새로운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게임주가 기다리고 있는 이슈 바로 IPO인데요. 예상보다 더 대형 IPO가 등장할 것이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이름으로 가장 유명한 회사 시프트업인데요. 이제 다음 달 3일부터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수요 예측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공모 희망가로는 47,000원에서 6만 원으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몸값이 3.6조 정도 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는 좀 대형 종목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시프트업이 성공적으로 IPO를 성공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게임 시장도 좀 판도가 뒤집힐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표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 몸값 1위로 꼽히고 있는 크래프톤, 넷마블, NC소프트 뒤이어서 시프트업이 4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를 좀 앞설 것이다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흐름이 좀 바뀌게 될 텐데 어떤 흐름으로 IPO에 좀 성공적으로 안착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을 기반으로 또 IPO를 좀 기대하면서 게임주 기대가 되는데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게임주에 대한 우려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아까 전에 비용이 절감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아직 좀 약하다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일시적인 주가 상승이다라는 우려감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도 계속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전반적인 수급은 좀 약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러한 흐름 때문인지 글로벌 모바일 시장도 성장세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1.7%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체 파이가 그리 크지 않아서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기다리고 있는 이 IPO, 시프트업이 진짜로 기대치만큼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을지 아니면 거품일지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 시프트의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 RPG라던가 서브컬처, 이 캐주얼 분야의 신작에 좀 강도 높은 경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게임사들에서도 좀 유사한 신작을 많이 내놓으면서 일본 시장 안에서의 그 확장세를 좀 널리 펼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 기대치를 충족해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IPO 일정까지 게임주의 흐름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바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성훈 차장님이 가지고 오신 첫 번째 기업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 들어서 정말 잘 가요. 이게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 이제 원전에 대한 그 주가나 어떤 이슈로 본다고 하더라도 단위가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주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슈에 의해서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는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의 설계업체죠. 뉴스케일 파워의 건설 프로젝트에 우선 납품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 규모가 거의 50조 가까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이 성사가 되는 상황 쪽으로 갔을 때는 정말 이제 실적에 대한 성장폭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그만큼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급이 몰리는 이유가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술력이나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이 일반적인 이 원전에 대해서 종합적인 설계부터 그 마지막 시공까지 이런 자회사들의 이 분업화가 잘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이 강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자력에서 어떤 수주나 이슈 나왔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선 1순위로 좀 많이 좀 꼽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 추후에도 이 체코 쪽에서의 원전에 대한 수주 부분은 지금 원래는 6월 쪽에서의
6월에서 이제 7월로 연기가 됐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 챙겨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1분기 영업이익이나 아직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제한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드렸던 원전의 이런 섹터의 특수상 이런 수주에 대한 부분이 매출에 발생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저는 오늘 이렇게 주가 한번 점프했을 때도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주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무리 없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CJ제일제당 가지고 오셨는데 그때 이후로 거의 15% 정도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오늘도 한 2% 정도 잘 가고 있는데 이정훈 차장님께서는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원전주 강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도 괜찮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김시은 팀장님의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해운주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보니까 엄청나게 올라가더라고요.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로 급등 흐름 나오고 있고 두 분이 아주 수익률이 좋으세요. 네, 김시은 팀장님 오늘 한미반도체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은 어떤 시선으로 가지고 오신 걸까요? 일단 지금 밸류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싸다 비싸다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많습니다. PER로 따지게 되었을 때 약 70배 수준, 굉장히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죠. 다만 관점에 따라서 특히 운용하는 기간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시선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좀 살짝 장후반으로 갈수록 밀려가고 있는 상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랐을 때 사는 게 아니라 눌렸을 때 담는 그런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 한미반도체가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오늘 삼성전자가 장후반으로 갈수록 갑자기 불을 뿜고 있어 일본봉으로 보게 되었을 때 갑자기 기울기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눌렸을 때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SK하이닉스를 좀 추종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를 추종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엔비디아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분할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분할을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단기적으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 향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좀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이 기업이 그러면 얼마나 더 땡길 수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네. 결국 중요한 건 HBM 쪽에 대해서 설비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한다는 거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계속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좀 수주 규모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수주가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 키포인트가 과연 삼성이 한미반도체의 TC본더를 주문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오늘 주가에 녹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이슈에 따라서 오늘도 좀 급등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기대감이 어느 정도 녹여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삼성전자가 과연 TC본더, 한미반도체의 TC본더를 실제로 주문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이가 좀 안 좋고 특허 침해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 그렇죠. 보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야 하는 단계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결국 밸류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보게 되면 그렇게까지 비싼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게 되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보다도 좀 더 눌렸을 때 박스권 하단 라인에 좀 위치해 있을 때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아닌 거네요.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눌렸을 때 담는 게 안정적이죠. 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아마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없으면 사실 지금 시장에서 좀 뽀뽀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미반도체와 같은 기업들은 눌렸을 때 그때 아주 차분한 마음으로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성웅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대상입니다. 식품 쪽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대상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당연히 신고가를 기록했으니까 지금 가져오는 부분이고요. 오늘도 그렇고 저번에도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신고가를 냈다는 것 자체가 매수 신호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특히 그건- 요즘에 이런 기업들 잘 가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시장이 어떤 수급이 이제 실적으로 많이 몰리고 있기 그죠.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고가를 기록했을 때는 그 기업은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대상 같은 경우에도 조용히 지금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그동안에 지금 음식료 업종에서 약간의 좀 주목은 덜 받았던 느낌도 많이 크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대상이라는 브랜드 그 회사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뭐 종갓집 김치, 뭐 청정은 알더라도 이 대상이라는 부분의 회사라는 거는 자기 매체가 좀 안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좀 1분기 실적이 그 발표된 이후에 대상에 대해서 좀 주목을 많이 하면서 주가도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1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식품 부분, 그러니까 본업에 대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정말 좋았었거든요. 특히 이제 이 명절 선물 세트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작년과 재작년에 대비해서는 소비가 늘어났다는 부분은 증명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어떤 이슈가 좀 겹쳐지는 게 이 샘표 쪽에서 이제 간장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 쪽에서도 어떤 간장이나 뭐 고추장 이런 소재 쪽에서의 그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의 주가에 먼저 선반영돼서 신고가를 기록해서 좀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했을 때 아시겠지만 다른 이제 뭐 삼양식품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엔 결국은 실적이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계속 가는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이 대상이란 기업도 지금 현재 신고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미를 주면서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기업들, 대체적으로 호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대상, 신고가 경신했지만은 아직 남아있는 룸이 더 크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우리 시장을 특히나 위성이나 통신 섹터를 좀 강력하게 이끌 수 있는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은요, 지상망 통신 기술의 한계를 좀 뛰어넘어서 이제 해상, 공중까지 펼쳐져 있는 통신 서비스를 확장하는 그 통신망인데요. 이 옛날 위성보다 조금 더 낮은 고도의 위성을 또 쏘아 올려서 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기술로 확인을 해보면 이 전송 속도나 아니면 지연 속도 측면에서 LTE와는 좀 상응한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저궤도 위성 통신 기술에 대해서 발전이나 투자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기술이 더 두각을 받게 된 시작점은 최근에 이어진 전쟁 때문입니다. 우선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게 될 때 지상 기지국을 파괴를 했는데, 이때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이용을 해서 이 통신망이 무력화된 점을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이 지하의 광 케이블이 끊어졌을 때도 이 스타링크를 통해서 이 통신망이 먹통이 된 그 부분을 바로 해결하는 이 기술적인 특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전쟁 때문에 이 해당 기술이 더 부각을 받게 되면서 전 세계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기술의 발전, 이 속도라면 2030년에는 상당히 발전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이 시장 규모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21년에 약 40조 원 정도의 규모를 기록을 했는데 2030년 정도 되면 280조 원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이 시장 위성 시장의 확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저궤도 위성통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7%입니다. 그래서 이 저궤도 위성통신의 확장세나 성장이 좀 함께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다른 위성 높이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저궤도의 인공위성이 쏘아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미 좀 경쟁에 참여한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도 뭐 이미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지금 현재 이미 6천여 개에 가까운 위성을 쏘아 올린 상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추가적으로 12,000개를 발사를 해서 정말 대규모 위성 집단을 만들 것이다라는 계획을 밝혔고요. 아마존도 지금 이 시장에 참전을 했습니다. 2029년까지 3천여 개의 저궤도 위성 통신을 구축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공개를 했고, 중국도 이 시장에 좀 활발하게 참여한 상황입니다. 중국 위성 네트워크 그룹이라고 중국 정부가 100% 출자한 우주 기업인데요. 이미 처음으로 첫
이 저궤도 위성 발사를 시작을 했는데 총 13,000여 개 가량의 위성 발사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좀 관심이 높은 분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 경쟁에 뛰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이 부분에는 좀 실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지난해 9월 에도 이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활성화 전략을 내놓았는데 드디어 이번에 좀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진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으로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23일 금요일에 이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한 이 기술 개발 사업 첫 걸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를 하게 된 건데요. 이렇게 정부 예산 관문을 처음으로 통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년 정부에 이 해당 분야 예산이 반영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이 섹터에 이 투자 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세로 2030년 초까지 이 6G 표준의 저궤도 통신 위성 2기를 발사를 할 것이다. 2개를 발사할 것이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지금 총 사업비가 3,20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스페이스X가 선두를 하고 있는 저궤도 위성통신 섹터에서 우리나라도 한국판 스타링크를 만들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이 통신이나 위성 섹터를 어떻게 뒤집어 놓을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삼양식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실 기업일 것 같고 주가도 괜찮습니다. 다만 신고가 대비해서는 약간 좀 내려온 상황인데요. 김시은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주가가 고점 대비했을 때 약간 쉬어가고 있는 구간은 그동안 급등에 따라서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쉼없이 계속해서 달려가다가는 변동성을 더 크게 낼 수가 있으니 오히려 지금처럼 4, 5거래일 동안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지고 다시 한번 지금 현재 2거래일 동안 양봉 그리면서 조금씩 위로 올라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차트가 오히려 조금 더 건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최근 들어서 음식료 업종이 계속해서 좀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결국 그 시발점을 만들어낸 게 삼양식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 특히 영업이익 을 보게 되었을 때 예상치보다 약 2배 가까이 좀 나왔던 부분을 보게 돼서 지금 음식료 업종은 이제 내수가 아니라 수출 기업, 특히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현재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쪽 그리고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쪽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삼양식품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봐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삼양식품이 1분기 실적 잘 나왔는데 과연 하반기에도 더 실적이 잘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면은 라면 수출 금액이 4월에도 50% 정도 성장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라면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라면 수출 비중을 보게 되었을 때 그중에서 삼양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다만 1분기 실적이 워낙 어마무시하게 나왔다 보니까 기저효과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실적을 내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동안 굉장히 뭐 SNS라든지 틱톡 쇼츠에서 불닭볶음면 챌린지가 미국에서 핫해요. 그러면 물건을 팔아야 하는데 밀양 공장 같은 경우도 가동률이 상승하게 되면서 결국 고정비 같은 경우도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Q단이 늘어나고 있는데 고정비가 낮아지게 되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함께 좋아지고 있는 구조여서 여전히 음식료 업종 중에서 삼양식품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양식품이라는 기업이 참 대단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매운맛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의 요 입맛을 또 사로잡아가지고 불닭볶음면이라는 이 제품 하나로 사실 이 정도의 실적을 낸 건데 앞으로 주가 더 갈 거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은 실리콘2입니다. 이 기업은 진짜 이성 차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2년 전에 이제 이데일리에 오셔가지고 이 기업을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그때 주가가 얼마였죠? 한 4,000원이었나요? 그때가 이제 4,000원 정도, 4, 5,000원 정도였는데 근데 그때
매수해서 지금 갖고 있어야 그거 그게 힘들죠, 수익이지. 그거는. 예, 예. 그때도 이제 얘기하시는 분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선 지금 다시 한번 짚은 이유가 이제 실리콘트 같은 경우가 뭐 화장품 얘기하지만은 뭐 우리나라의 화장품 중저가 해외 좋다. 이제 이 얘기는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귀에 어. 또 이렇게 귀에 뭐 못이 박히도록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근데 우선 실리콘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트 자체적으로 한번 좀 주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실리콘트는 이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화장품을 사서 해외에 어떤 파는 그런 유통하는, 유통하는 그죠?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제가 봤을 때도 이 실리콘트에 대한 그 어떤 접근 전략은 그냥 어떤 실리콘트 자체적으로 해도 되지만 여러 가지 상관관계를 굉장히 많이 따져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실리콘트의 최대의 장점은 우선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우리나라 화장품의 해외에서 인기도 있지만 중국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많이 적다는 부분이거든요.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생활건강 같은 이 전방 기업들이 화장품 종목들이 오를 때 많이 오르지 못했던 이유가 중국 비중이 많이 크다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실리콘트에 대한 어떤 이 해외에서 130개 국가 이상으로 지금 이 판매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실리콘트의 어떤 화장품 제조나 그리고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한 판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유통하는 그런 쪽에서의 실리콘트를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오늘 뭐 주가 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런 과정에서는 한번 조금씩 한번 담아서 실리콘트를 다시 한번 좀 재평가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리콘트 오늘 시장에서도 5% 이상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가격도 괜찮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기업 함께 만나볼 텐데요. 이 기업은 김시은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입니다. 사실 SKC를 보면은 약간 한 발짝 좀 느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주 금요일에 보조금 받는다는 이슈가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엔 반응이 없다가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아주 크게 반응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시장 자체가 좀 안 좋게 되면서 피롭틱스가 먼저 반응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반도체로 수급이 쏠리고 이슈도 있다 보니까 좀 눌렸다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 포인트는 유리기판이 이제 테마를 볼 것이냐 혹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쪽으로 볼 것이냐 여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테마 단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CXL이라든지 유리기판 이런 굉장히 다양한 테마들이 언급이 되었는데 이들 쪽에서의 공통점은 상용화 좀 멀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유리기판을 보게 되었을 때 상용화가 내년 25년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고 특히 SKC가 상용화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할 것으로 좀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측면에서 먼저 뛰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 주에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1,000억 원을 지원받는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국 정부도 유리기판 공장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상용화를 하게 된다면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용처가 굉장히 다양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만들어내면 뭐 인텔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이 유리기판을 사갈 것으로 좀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해서 이 기업이 유리기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본업이 있습니다. 동박이라든지 이미 캐시카우가 있는 쪽에서 유리기판이 거기가 캐시카우가 맞을까요? 좀 플러스 알파로 네. 굉장히 좀 이제 당황스러운데 네, 네. 아무래도 좀 본업이 있는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로 추가적으로 붙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업황이 좀 좋아지게 되었을 때 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SKC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매력적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저는 현재 이 구간에서도 좀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C 오늘 시장에서 무려 15% 이상 급등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은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지금도 좋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들 오늘 함께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우 차장 그리고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장 마감까지 8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이천지점의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지난 미국 시장의 상승에 더불어서 상승 출발을 했고, 장중에는 사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까지 좀 하락을 하면서 상승세는 유지를 했습니다만 좀 둔한 모습들을 좀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 삼성전자가 급격하게 상승 전환을 하는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에 대한 납품이 지연된 소식에 있어서는 사실 새로운 뉴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단은 앞으로는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된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만큼 여전히 반도체 섹터에 대한 전망은 좀 긍정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반증해주는 흐름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섹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2,700선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좀 지켜주는 흐름들이 나와줬다라는 것은 그래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좀 원전 관련된 뉴스들도 상당히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인데요. 제코 원전에 이어서 미국 SMR에 대한 기대감들도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좀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 그 점에서는 지금 반도체라든가 원전 섹터 그리고 최근에 화장품 섹터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순환매나 움직임들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시장은 앞으로도 좀 더 긍정적으로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좋은 시장 안에서 보시고 계신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 중에 하나인 현대건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 7천억 규모의 대전 도마 변동 16구역에 대한 재개발 수주가 있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좀 저점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현대건설은 그래도 건설사 중에서 원전 기술력을 갖고 있는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건설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 원전 관련된 종목들에서 함께 좀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건설주 중에서도 실적이 상당히 견조한 거에 비해서 아직 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인데 현재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로서 충분히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과 기관과 수급과 동반해서 저가 매수 기회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은 종목으로 현대건설을 좀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 안에서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의견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 27일 월요일 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태양투자전문의 홍성구 수석 매니저님,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장 분위기가 또 장중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갑자기 강력한 흐름으로 좀 바뀌어진 상황이긴 한데 매니저님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좀 특징적인 게 2차 전지 코덱스가 올라오면서 쇼 커버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2차 전지주가 올라오니까 지수가 조금 바닥권에서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띄었고, 또 SK하이닉스가 아침에 상승을 강하게 보이다가 좀 조정을 받고, 또 반대로 삼성전자는 조정을 받다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이 다시금 관심도가 좀 높아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반도체 쪽은 미국 기술주의 흐름을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기술주 같은 경우에 고점을 좀 못 넘나 싶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잘 나오고 IT 기업의 선전으로 나스닥도 신고가 마감을 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만 역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TSMC가 신고가를 가면서 반도체 AI 관련, 결국에는 AI 관련주 쪽으로 매수세가 다시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스토리가 있는 쪽으로 좀 집중을 하자. 그래서 전력 수요를 커버하는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 했는데 원전과 태양광 쪽이 매수세가 잘 유입이 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GE와 이튼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퍼스트 솔라나 블룸에너지가 움직여주면서 에너지 관련주까지 순환매가 나타나는데 결국은 AI 반도체, 서버, 전력
계속해서 핵심주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트레이딩은 이쪽으로 계속 좀 집중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내 증시는 이제 디커플링이 조금 나타나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오늘 좀 수급이 변화가 마지막에 일어나서 기술적 반등이 조금은 일어날 것 같지만 그래도 6월 중순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핵심주가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가 장 막판에 이렇게 시장을 좀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기사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또 갑자기 이렇게 또 상승을 하네요. 진짜 정말 주식하고 인생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네요. 정말 예측할 수가 없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예측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일인데 오늘 같이 이렇게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져 버리게 되면은 참 이런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좀 바뀌었거든요. 네. 2차 전지도 그렇고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2.5%로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됐는데 어쨌든 AI에 됐던 수요가 상승 국면에 진입이 돼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솔 벤더로서 역할을 다 하지 못할 거다. 네. 분명히 공급 부족이 딸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자리를 마이크론이 다 대체하지 못할 거라는 이게 리포트 될까요? 보도 네. 뉴스 될까요? 이게 좀 나왔거든요. 그 뉴스가 나온 전후로 해서 지금 삼성전자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대장주인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엉덩이 가볍게 왔다리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한편으로는 조금 뭐라 해야 되죠? 참 안타깝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대장주에서 무겁게 시장을 찐득하게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는데 엔비디아 이슈에 그냥 한번 흔들렸다가 오늘 또 엔비디아 이슈가 나오니까 또 갑자기 훅 이렇게 급등 나오는 현상이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는 참 장 끝나고 나와야 알겠지만 뭐 그런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신재생 다음에 오늘 ESS가 움직여 있거든요. 근데 ESS는 결국 2차 전지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그런 연유로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마 스마트 그리드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신재생에서 ESS,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 순환매 이런 부분도 좀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삼성전자가 HBM 관련된 이슈를 내놓으면서 우리 시장 분위기가 좀 뒤바뀐 상황입니다. 지금 어떠한 분위기로 시장 마무리 준비하고 있는지 지수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양시장 1% 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1.39% 상승하며 2,72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1% 상승하며 847선 지나갑니다. 코스피 수급 동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지금 기관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덜어내면서 오늘 시장 지금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양시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27일 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좋았습니다. 섹터별로 굉장히 강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 분위기 어땠을지 먼저 마켓 스페인을 통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전적이 오늘 아주 강력하게 올라줬습니다. 9% 이상의 강세. 그리고 장기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보시다시피 오늘 유리기판 쪽이 아주 강했습니다. 5% 이상의 강세. 그리고 전기차도 정말 오랜만에 올라왔네요. 3% 이상 상승 흐름 보였고 운수 기계 쪽이 5.5% 넘게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 지수는 어떻게 움직였을지 전체적인 지수 마감 상황 그리고 대형주 상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양 시장이 모두 다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코스피는 3시부터 지수가 아주 강력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간의 흐름을 보면은 3시를 기점으로 2,700선을 완전히 올라서면서 2,722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는 사실 2,700선 아래에서 거래를 출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3시를 기점으로 아주 주가가 급등 흐름을 보여줬고 특히나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시장 코스피가 3시부터 탄력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따라갔습니다. 보시다시피
내일 3시를 기점으로요.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 1% 이상 강세 84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 파이널샷 출발할 때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분위기이기도 한데요. 코스닥이 강보합 수준에서 1% 상승세까지 올려냈습니다. 일단 3시를 기점으로 그렇다면은 이 시장이 양시장이 왜 올랐을까요? 대형주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전체적인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가 1.7%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좀 소식들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NHC 포럼에서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고객은 삼성전자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쪽에 좀 힘을 실어준 것 같고요. 1.7% 넘게 상승하면서 77,2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4% 이상 상승하면서 보시다시피 20만 원대 넘어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20만 1,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LG엔솔 2.3% 이상 상승하면서 36만 4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LG엔솔은 금요일장에서 52주 신저가 경신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현대차가 좀 쉬어갔습니다. 0.7% 하락세. 사실 오늘 시장에서 유일하게 1위권부터 5위권 가운데 하락한 기업은 현대차, 나홀로 하락입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흐름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다만 기아 쪽으로는 오늘 시장 강력한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지난주까지는 현대차가 좀 크게 움직였고 오늘 시장에서는 기아가 크게 움직여줬습니다. 2% 이상 강세 흐름 보이면서 12만 2,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시장에서 1.8% 이상 강세 38만 8,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삼성 SDI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4% 이상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배터리 3사가 일단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고 좀 가격이 저렴한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시장에서 6% 이상의 강세 20만 원대 넘어서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에코프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5% 이상 강세 흐름 보이면서 9만 7천 원대까지 진입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HLB가 오늘 시장에서 10% 이상 강세 흐름 보이면서 전체 좀 코스닥 지수를 이끌어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56,2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엔캠이 오늘 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6% 이상의 하락세.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급등락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노공업이 오늘 시장에서 6.3% 이상 강세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큰 폭의 급락 흐름이 나왔던 HPSP 오늘 시장에서 9% 이상 강세 흐름 보이면서 오늘 HPSP는 단숨에 4만 원대 회복하면서 42,3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양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월요일 시장 정말 1%를 넘는 강력한 상승세로 장을 마무리가 했는데 이런 흐름이라면 내일을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이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오늘 시장이었는데 내일 시장은 어떻게 좀 대비하시면 좋을까요? 일단 변동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네요. 오늘 강했던 원전이나 태양광, 수소 이쪽이 계속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유효해 보입니다. 미국에서 블룸 에너지라든지 퍼스트 솔라가 올라가면 이 관련주들이 국내에서도 굉장히 잘 움직여주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 장을 좀 잘 봐야겠다. 미국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잘 보시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좋을 것 같은데 워낙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사실 그걸 못 따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6월 달에 저출산 대책이 나오고 정부 정책이 있기 때문에 요거 이벤트 드리븐 측면에서 선침의 테마로 조금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지수가 만약에 6월 중순까지 제 예상대로 조금 큰 폭의 상승 없이 조정을 받는다면 아무래도 이벤트 드리븐이 준비된 종목들이 테마성 상승을 좀 잘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저출산 관련주들이 61선을 돌파하거나 61선 근처에서 위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61선 근처에서 그 테마군들이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이벤트 드리븐 일정에 맞춰서 조금 상승을 해주는 패턴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관련주를 관심 있게 좀 보시면서 아가방 컴퍼니나 제로투세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요즘 시장 변동성 정말 강력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래도 강력하게 돌고 있는 테마들이 원전, 태양광, 수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싶은데 이 안에서도 또 새로운 이슈로 6월에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를 좀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발표 계획을 좀 앞뒤로 해서 이 저출생 관련주들 그 이슈는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또 내일도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다기보다는 네. 좀 헷갈리게 하네요. 그렇죠. 네. 장 후반에 갑자기 그냥 여름에서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날씨도 마찬가지죠. 추웠다가 갑자기 더워지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하냐 정말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바닥 잡았나? 이제 안 빠지나? 그렇다고 믿어도 되나? 라는 그렇게 헷갈릴 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내일하고 모레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분위기를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내일 쪽하고 모레 쪽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뭐 최근에 HLB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또 삼성전자 이슈가 나왔는데 결국 중요한 건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가 좀 안정을 찾느냐 못 찾느냐 그게 좀 관건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이 종목 장세 계속해서 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어떤 투자 심리가 좀 기반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걸 볼 수 있는 지표가 뭐냐면은 종목별 등락현황이거든요. 장 후반에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상승 종목 수가 686, 하락 종목 수가 849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하락한 종목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장 후반에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긴가민가가 있다는 것도 좀 반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장 끝나고 나서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뭐 삼성전자가 강세를 전환된 부분들 그리고 그동안 계속 죽었던 2차 전지가 조금 힘을 내줬다는 부분들은 희망적인 부분이지만 결국 단발성이 아니라 연소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일 모레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투자 심리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이 아니라 오늘 장 후반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좋아진지 여부가 좀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전까지는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슈에 의한 빠른 순환매 이런 것들은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슈에 의한 어떤 빠른 순환매가 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조금 선택과 집중 같은 제한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리스크 관리 통한 어떤 현금 확보 같은 것들도 동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 왜 현금 확보냐가 할 수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또 최근에 순환매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을 사기 위한 어떤 기회비용을 조금 세이브하자는 그런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정을 봤을 때 또 예상이 되는 또 상승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아까 시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오늘 신재생 원전 신재생의 강세를 보이는데 이 부분을 좀 바톤이 이어받아 가지고 ESS 스마트 그리드 이제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 또 전력 얘기 분명히 또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신재생과 합쳐가지고 ESS라든지 그 스마트 그리드도 시간차를 두고 순환매에서 반등을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UAE 대통령 방한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LIG 넥선 같은 방산주라든지 그리고 또 에너지거든요. 신재생.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 국제 화장품 미용 산업 박람회 그리고 국제 건강 산업 박람회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어떻게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을 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임마블 같은 경우는 레이븐2 출시가 예정이 돼 있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에버솔 이게 일본에 또 출시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늘 아시겠지만 위메드가 중국 쪽에 게임 출시 이슈를 해가지고 반응이 나왔던 것처럼 이런 넷마블이란지 카카오 게임즈 같은 좀 굵직한 게임사들의 또 출시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게임주도 좀 순환매를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 직전에 좀 흐름이 달라졌는데 이러한 투자 심리의 연속성을 가져올 수 있을지 오늘 장 마감 이후 내일 모레까지 그 부분은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정말 이슈에 따른 빠른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럴 때 그 순환매 섹터를 좀 따라가시는 것도 중요하고 리스크 관리, 현금 확보를 좀 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빠르게 흘러가는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까요? 매니저님 내일 공략지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저는 대성창투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게임 업계 대어로 알려져 있는 시프트업의 지분 보유가 부각되면서 뭐 최근에 강하게 올라왔는데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2018년과 2020년에 시리즈 BC 투자를 하면서
지분을 좀 보유한 부분이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화 관광 법률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중국 매출이 게임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중국 관련해서 판호라든지 여러 가지 좀 투자의 관점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조금 기대가 되고 이제까지 좀 조정이 좀 많이 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게임주가 지금 반등 속에서 이러한 FTA 모멘텀이 좀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시프트업의 IPO 가치가 3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시프트업에 투자한 VC가 굉장히 많아요. 카카오 벤처스나 아니면 스마일 게이트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상장사는 유일하게 대성 창투가 유일하기 때문에 좀 부각이 잘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다. 그리고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6월 18일에서 19일에 이제 청약이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약 관련해서도 흥행이 된다면 다시 한번 모멘텀 플레이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5, 6개월 동안 바닥권을 잘 만들고 이 돌파가 굉장히 잘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52주 최대 거래량이 발생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굉장히 유효해 보이는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2,860원, 손절가는 2,2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게임주에도 또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많을 텐데 이 IPO부터 FTA 수혜주가 또 될 수 있을지 그 부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섹터에서 골라서 왔습니다. 네. 신성 ST, 그러니까 ESS 관련주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ESS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그중에서 신성 ST가 가장 큰 변동성을 좀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차세대 먹거리로 ESS를 이제 올해 정기주총에서 선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부산 강서군에 460억 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서 ESS 전용 제조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고 연간 공장이 가동이 되게 되면 연간 3천억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아마 부각이 된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으로 보더라도 ESS가 이제 실적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 영업이익이 31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 일단은 전년 대비 30%가량 부진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10%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2023년 6.7%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의 영업이익률 개선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ESS 신규 수주 물량, 이게 가장 큰 영향을 좀 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ESS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신재생에서 ESS적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 좀 반복한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기차 카메라 모듈이란지 IT 부품 매출 증가를 해가지고 이익률 개선에 도움을 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실정에 어떤 수치는 조금 안 좋았지만은 퍼센티지는 안 좋았지만 결국 내실은 좋았던 어떤 계기가 됐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성 ST, ESS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가격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38,000원 정도 일단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9,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사님께서 계속해서 2차 전지 ESS 네.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내일의 공략주 잡아주셨습니다. 신성 ST 목표가 38,000원까지 흘러갈 수 있을지 내일 시장 안에서 흐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에서 두 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 활동이 출산과 마이너스 관계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이 취업하거나 맞벌이인 가구에서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자녀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기준 맞벌이 가구에서 자녀 수는 1.36명으로 비맞벌이 가구보다 적었습니다.
가구의 소득과 출산 간의 상관관계도 분석했는데 고소득인 소득 5분위에서 비맞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자녀 수 차이가 0.32명으로 비맞벌이의 자녀 수가 더 컸고 1, 2분위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자녀가 비맞벌이의 자녀보다 더 많았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별로 보면 여성 취업 가구보다 비취업 가구의 자녀 수가 0.27명 많았고 5분위에서는 그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대출 등 금융거래뿐만이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 채무도 채권 추심 위임 대상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접수된 채권 추심과 관련한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채권 추심 대상으로 대출 등의 금융거래뿐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료 등 통신요금, 계약에 따른 물건 납품대금이나 공사대금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 채무도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또 장기간 상환하지 않은 채무는 소멸 시효에 따라 상환 의무도 사라진다며 일부 변제를 유도할 경우 소멸 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분기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처분 가득 소득 증가율을 웃돌아 7개 분기 연속 올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월 평균 404만 6천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4%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외식과 가공식품 등의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가처분 소득 증가율을 웃돌았습니다. 1분기 외식 물가 상승률은 3.8%로 가처분 소득 증가율의 2.8배이고 가공식품은 2.2%로 1.6배였습니다. 이와 같이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가처분 소득보다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은 2022년 3분기 이래 7분기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